각자 이제 어렸을 때 갔던 유원지들 있잖아요. 부곡 하와이를 간 사람도 있고. 부곡 하와이야. 부곡 하와이라고. 30년 만에 듣는 얘기는. 부곡 하와이. 나름 유명한 그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그 부의 상징이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그때는 이제 실제로 하와이를 갈 수 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 자유라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 축구장 60여 개 면적에 각종 온천욕장과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최고의 놀이동산은 롯월드였던 것 같아요. 롯데는 나중에 만들어진. 80년대 때 88년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잘 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가는 실내 공간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그거를 유리와 철로 만든 그 커다란 실내 공간을 처음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1851년도쯤인가에 영국 런던의 수정궁이에요. 수정궁? 네. 엑스포 만국박람회가 처음 1회로 열린 데인데 그거를 뭐 1실링인가 받고서 입장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무도 심겨져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는 걸 보는 거죠. 하긴 처음에 롯데월드 만들어졌을 때 진짜 기를 수가 있... 어.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놀이동산에 이 거대한 데를 지붕으로 덮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12달 중에서 야외에서 놀이동산을 쓸 수 있는 달이 한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현 박사님은 세계 문자박물관 다녀오셨다고. 네, 세계 문자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제 인천에 오면 박물관을 가보고 싶어서 인천 박물관 리스트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계 문자박물관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제목의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달밖에 안 돼서. 몇 달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자박물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최현 박사님이랑 뉴욕에서 같이 책 이야기하면서 박사님 활자 중독이라고 그때 저 말씀하셨던 기억이 글자를 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약간 활자 중독이어서 내용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 거야, 내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만 읽는 게 위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라도 하고 있는 거. 가끔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책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샴푸통 뒤에 있는 그걸 그거를 많이 이런 거 해요. 저도 치약 많이 뭐 이런 거.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하이드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막 써있잖아요. 클로로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화학적인 지식을 얻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활자니까. 네, 글자니까 읽는 읽고 있는 거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있고 유난히 샴푸통 뒤를 한참 읽고 있는 날은 굉장히 힘들었던 날인 거죠. 그거 처음에 이렇게 도안하고 이랬던 사람 이걸 누가 봐? 대충 만들어. 그쵸, 글씨 너무 조그만데. 예. 근데 화장실에 그 책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변비의 원인이 맞아요.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좋지 않죠. 그래서 오래 안 시질의 되고 원인이 좋지 되죠. 않은데 아무튼 저는 그럴 정도로 글자 그냥 자체를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안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역시 최근에 생긴 박물관인 걸 너무 실감한 게 거기 있는 걸 다 만져봐도 돼요. 왜냐면 복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 뭐 한무라비 법전 그 합비 이런 게 막 있어요. 한무라비 법전이 근데 그 복제품. 복제품인데 그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밝은 조명에 막 종이가 바랜 것까지 다 이렇게 예쁘게 복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되게 실감나게 전시를 해놓은 그리고 역시 문자박물관이어서 그런지 여러 나라 언어로 해설이 다 나와 있어서 이집트 문자 제일 쉬워 보이는데 동물들을 그려놓은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 궁금하네요. 이건 진짜 같기도 하고. 이건 진짠가? 양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인테리어 필름 같은데. 싱크대 질감인데. 문자가 전해지는데 종교가 너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내용을 보관하고 전파하고 하는 용도로 다 써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종교적인 그림들이랑 그걸 해설하고 있는 일종의 경전들. 성경도 있고 뭐 불교 코란도 경전도 있고 있고. 쿠란도 있고 뭐 각종 종교들의 성서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배울 때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문자 박물관에 딱 모아놓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독특한 거가 활자 경전을 가진 종교들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은 이게 전파가 빨리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다. 이거는 건축물로서는 압도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얘를 옮길 수가 없어요. 와서 보는 사람만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을 벗어난 순간 건축 공간을 통해서 파워를 갖는 게 약해져요. 그러면 지역을 벗어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힘을 걷느냐? 그건 결국에는 이 경전을 가진 것들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이제 신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글로 써서 가져오면은 신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필경사들이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자가 석가도 쓴 적이 없고, 공자도 쓴 적이 없고, 다 제자들이 쓴 거거든요. 아, 그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시아문이라는 물자로 시작해요. 여시아문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직접 경전을 쓴 적이 없어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나는 부처님이 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었지 하고 쫙 읊죠. 이런 게 초기 불경이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문자를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하면 되는 이야기를 썼을 때 이게 이상하게 남을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쓸데없는 권위를 가질 수도 있고 글이 너무 중요해지면 이 글을 쓰는 인간들이 갑자기 권력을 맞아요. 갖게 될까 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면은 이 이민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동화되지 않고서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천 년이 흐르더라도. 근데 그게 공통점이 공통의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공통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되게 막강한 어떤 자본력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책과 경전의 그 위세는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는 헌법에 써 있는 그런 글자들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경전의 힘은 이미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린 여전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했던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럽을 정복한 게 아니고 프랑스의 법전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법전을. 자, 다시 문자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혹시 천문학 관련 문자 같은 것들도 있어서. 문자박물관에 마야 문명의 기록이 남아있는 문서가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이제 금성의 달력을 따로 만들 정도로 천문 지식이 굉장히 높았고 천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 천문관이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네, 하는데. 가서 봤는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고요. 번역은 그러니까 네. 문서는 엄청 긴데 번역은 조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냥 어떤 내용인지 번역이 안 돼 있는 알려주고 걸까요? 아니면 있어서. 번역을 아직 못한 해독을 못한 번역이 걸까요? 아마 마야 문자는 다 거의 돼 있- 된 대부분 걸로 알고 알려져 있어요. 있고 그 마야 문자 중에 사람 얼굴 측면이 문자인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천문관을 뜻하는 글자인데 굉장히 이게 인간이 아닌 것처럼 약간 생겨서 저희의 선배님들은 왜 저런 모습으로 남았나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선배님. 네, 깨알같이 그 또. 저의 선배님들. 문자박물관에 문자가 아닌 언어에 대한 기록들도 좀 남아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훈맹정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훈맹정. 최초의 김민정음이 아니고. 점자인 거예요. 아. 근데 최초의 점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문자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그렇지. 문자가 거의 없다고. 한글이죠. 전무하지 않나요? 네, 한글이죠. 날짜도 정해져 있고. 네, 왜 만들었는지도 정해져 네, 있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도 네. 적혀 있고 우리가 배울 때는 집현전 학자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세종대왕이 혼자 다 만든 거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 같은 경우도 네. 양반들이나 당시 주류 권력에서는 안 쓰려고 했고 네. 쓰지 않았죠. 네. 이걸 썼던 사람들은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조선 시대의 여성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글 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 명이 끊기지 않고 와서 다행히도 20세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린 지금 수업 시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한글을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배울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여성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조선시대 여성들한테. 근데 결국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 말씀하신 거에 그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쓰던 문장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데요. 예전 세대는 요즘 세대가 쓰는 문장의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썼던 거를 똑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반대로 그들이 쓰는 은어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많잖아. 모르지. 이걸 몰라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 공부해야 있는 되잖아요.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래 이러면서 근데 따로 그게 공부하잖아요. 그 은어를 많이 쓰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어떤 결속력과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줄임말을 만들고 이상한 은어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배타적인 힘을 가지는 그 권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중요한 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문자 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책도 있잖아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책을 보면 네. 월터 옹이 쓴 책인데 네.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세상을 다른 틀로 본다는 거 네. 보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차이가 논리 자체가 없대요. 구술 문화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선후 관계가 차곡차곡 서로 인과로 연결돼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구술로 할 때에는 인과의 체인을 오래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손으로 쓰면서 풀면 아주 복잡한 이런 원의 접선 문제 같은 걸 막 풀어가지고 네. 답이 탁 나오지만 이거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아, 절대 못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인과나 논리 체계의 문제는 이걸 눈으로 이렇게 쫙 봐야지만
그 전모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드디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는 다시 구술 문화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부를 이야기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영상과. 이야기를 들은 구술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음. 문제일지 아닐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네. 꼰대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책과 문자를 통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만약 진짜 옛날에 구술로 그냥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논리를 잃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언가 일관된 체계, 논리력,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